설마 19분 할 거 맞죠? 내가 19분 세서 뺏기 풀 말해. 시계 할 거야. 죄송합니다. 세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지금부터 EBS 부원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하는 디지털 재전환 시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재정 건전성 진단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EBS에서 후원을 해주셨고 특히 EBS 유시춘 이사장님께서 직접 내려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세미나를 축하하는 격려하는 이사장님의 말씀을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장 유시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준비해주신 강현철 교수님 비롯해서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이 미디어의 환경이 석기 시대에서 후기 산업화 시대 정도까지 급격한 변화를 겪었는데 우리의 법과 제도와 문화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해서 아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걸 연구하시고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교수님과 연구자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이런 연구의 결실이 공영방송을 이용하시는 모든 국민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70분간 진행되고요. 근데 짧은 시간입니다. 발제가 2개고요. 토론자분이 4분이 계십니다. 근데 시간을 타이트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려운 발제를 맡아주신 두 분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발제의 주제는 일단 말씀드리고요. 우선 경북대 김현식 교수님. 반갑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공공미디어연구소의 김동준 선생님입니다. 두 분이 발제해 주실 거고요. 네 분의 토론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셨으니까요. 경희사이버대 심영석 교수님, 관동대 주재원 교수님, 제주대 최낙진 교수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최세경 박사 연구원님 오셨는데 카메라 저 총무이사시고 바쁜데 그래서 토론까지 맡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려운 시간 관리를 제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발제는 19분씩 네. 제가 제일 겁니다. 이거. 네. 그 다음에 토론자들은 6분인데요. 두 차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5분, 1분 하시든지 3분, 3분 하시든지 아예 6분 다 쓰시든지 그렇게 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2, 3분 남는 거는 뭐 플로우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주고 뭐 아시는 분 하시면 제가 좀 말이 좀 많은 편인데 저는 오늘 세미나에서는 좀 말을 생략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럼 먼저 김현수 선생님의 EBS 공적 책무 모색과 재원 건전성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켜주세요.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한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현식 교수입니다. 제가 이 발제에 대한 요청을 받고 사실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 EBS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최근에 KBS의 수십 년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좀
좀 더 EBS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EBS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발제를 맡기느라고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그 EBS에 대한 그 단적 청구에 대한 논의가 좀 준비 중입니다만 EBS 자체 내에서도 사실 어떤 중기, 단기 이런 목표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바를 좀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EBS 그러면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익숙한 방송사이긴 합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공영방송 그러면 KBS를 이렇게 많이 떠올리고 EBS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존재감이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코로나 사태가 코로나 상황이 발생이 됐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EBS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하게 됐고 EBS의 방송이 정말 중요하구나. 특히 저처럼 취약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EBS 그러면 이 방송사는 방송사인데 공영방송인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수많은 채널 중에 그냥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콘텐츠 공급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법으로 규정이 된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BS의 3대 설립 목적을 보면 학교 교육 보완, 국민의 평생교육, 그다음 민주적 교육 발전이라는 세 가지 뚜렷한 설립 목적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EBS 자체 내의 어떤 중기 목표를 보면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지식 교육 콘텐츠 집결지로 도약을 한다. 두 번째가 교육을 통한 전 세대의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킨다. 세 번째가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선도한다. 네 번째가 양극화와 격차를 해소한다. 다섯 번째가 교육 공영방송 설명 책임을 제고한다. 이런 한 5가지 정도를 2026년까지 집중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들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EBS의 공적 책무에 대해서 3대 설립 목적,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할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른 어떤 곳보다도 EBS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생되고 나서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국제 구호 시민단체가 있죠. 거기서 조사를 했더니 전 세계 많은 곳이 학교 자체가 셧다운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었는데 한국은 그나마 원격으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다행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EBS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BS 온라인 클래스가 구축이 돼가지고 발빠르게 교육 공백을 이제 해소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시민단체 중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라든지 교육정책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에서도 우리나라의 온라인 교육의 만족도가 굉장히 우수했다. 본인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우리나라의 원격 수업이 매우 만족이 60%, 두 개를 다 합쳐서 60%까지 이르렀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사실 굉장히 당황했고 코로나 초기에 특히 대구 지역, 제가 살고 있고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뭐 어떻게 그걸 대처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EBS가 아마 처음에는 대구 지역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 온라인 교육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부담이 상당히 덜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인데 그 주위 그 학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때는 선생님들이 너무 EBS 온라인 클래스에 의존하셔가지고 그게 또 오히려 또 불만인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제가 또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은 수업 준비를 또 오히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 비대면 상황에서 그 교육 공백과 공백이 있는 그 부분들을 EBS가 어느 정도 잘 메꿔주지 않은 그런 점에서는 EBS의 역할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다시 좀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상황에서 어떤 교육 공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다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지식 격차, 교육 격차, 소득 격차, 그다음 지역 격차 이런 격차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각 나라마다 후기 자본주의가 계속 발달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빈부의 격차로 인해 가지고 그 원인들을 이렇게 쭉 다시 살펴보면 교육의 격차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비롯된다는 발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이자 정부의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를 보더라도 감염 위험과 생계 위험, 그 다음에 안정적 재택근무 측면에서 계층 간, 직업 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그런 연구들을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불평등의 시작이 교육기회 불평등에서 비롯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교육기회 불평등이라는 것은 취학기회의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이것이 교육 여건의 불평등으로 조금 이동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이 사회적 보상을 배분하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격차에 의해 가지고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인사청문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쟁적 환경 속에서 부모가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가용 자원을 대표한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학업 성취도의 차이도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계층일수록 교육기회 불평등에 쉽게 노출이 되고 그리고 교육 성취도 차이가 이제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누가 충분한 교육 환경을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이 교육 성취도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서울시에서 발주한 연구 영역을 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 때까지 9년 동안 종단 연구를 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한 학생들이 그 초등학교 5학년부터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중학교 때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조금 그게 완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취약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습 부진을 벗어나가지고 다음 단계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 거기다가 이제 그 고등교육은 이제 누구나 이제 받을 수 있죠. 대학 진학률이 거의 전 세계에서 이제 최고로 우리가 거의 달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고등교육의 기회는 확대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같은 고등학교 시절의 어떤 고등교육의 질적 분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도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점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BS가 이제 갖고 있는 학교 교육에 대한 보완 문제는 굉장히 이제 더 중요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BS가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우리들 사회적 격차의 해소에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보면 EBS의 목적의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 매체스미가 1990년대에 위치미디어 투어 디마크러시라는 말을 했듯이 굉장히 미디어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다. 특히 콘텐츠의 품질이 저하가 되고 있고 그 불뒤에도 채널의 증가가 텔레비전 채널의 증가가 경쟁 심화로 이어지고 또 산업화된 주류 방송사의 시청률이나 이윤축 집착이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교육방송의 공적 책무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격차 해소에 저는 방점이 좀 더 많이 찍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익적, 공영적 콘텐츠의 어떤 생산과 유통 그 다음에 교육적, 문화적 콘텐츠 생산과 유통의 전진 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 교육 환경이 중시되고 있는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EBS가 담당해야 될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일단 지역을 위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송들은 우리가 시청말로 사실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제작 자율성을 또 유지하는 그런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가지고 공익 콘텐츠를 공급해야 될 의무가 EBS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 건전성이 좀 더 개선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EBS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EBS의 자체 노력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사회적 인식의 한계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교육방송 EBS가 법에 명시된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수신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신료 문제가 좀 더 부각이 돼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향상하는 기초 조건을 입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수신료는 EBS 전체 예산의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기금과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 재원이 한 3% 정도 되고요. 그런데 상업 재원의 70% 정도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재 판매나 콘텐츠 판매나 광고나 협찬 등을 말하는데요. 공영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을 상업 재원에 의존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안정성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정적 제작비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작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콘텐츠 제작 권리와 기획을 느리게 가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EBS 조직에 많은 에너지가 정부 재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부를 간다든지, 문화관광부를 간다든지, 문화체육관광부를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KBS 같은 경우는 우리가 2,500원을 내면 2,261원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KBS가 수신료의 91%를 가지고 하고요. EBS는 2,500원 중에 70원을 가지고 옵니다. 2.8%에 걸치고 있고, 이 수신료를 걷어서 전달해주는 한국전력이 6.2%를 가지고 갑니다.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사를 운영하는 EBS보다도 한국전력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국 공영방송사의 어떤 수신료 비중을 한번
보면 우리가 늘 공영방송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을 보면 제가 유학할 때가 한 103파운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계속 올랐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159파운드를 하고 있고 BBC는 74.1%를 수신료에 이제 의존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독일, 프랑스 또 80% 이상, 일본은 거의 100%에 가깝게 수신료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50%가 안 되는데 EBS 목과 이걸 다 합쳐도 오히려 더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더 낮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격차 해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해외 공영방송과의 수신료 수익 그 앞에서 이제 교육 격차를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이 격차 해소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해외라든지 아니면 KBS와의 어떤 수신료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격차 해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수신료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수신료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아닌가. 지금은 KBS 이사회에서 대부분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EBS가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지금 구조를 띄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EBS의 책무에 비해 가지고 턱없이 낮은 어떤 매분율을 갖고 있다. EBS가 공영방송이라면 EBS 자체가 이 수신료 배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KBS만이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모순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KBS가 공영방송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걸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실제 저는 EBS의 역할과 그다음 수신료 배분의 현실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같이 알게 되신다면 생각이 굉장히 바뀔 것이다. 제가 EBS 자체 내 조사이기 때문에 여기다 인용은 안 했지만 EBS 자체 내의 어떤 조사를 보더라도 시청자분들이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이 너무 낮다. 최소한 수신료의 20% 이상은 EBS에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EBS의 책무, EBS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좀 더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그래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훨씬 큰 파일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훨씬 큰 파일을 만들고 EBS의 역할과 책무에 맞게 KBS의 역할과 책무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렇다면 KBS 입장에서는 KBS 수신료, 그러니까 TV 수신료 인상의 논리가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수신료 인상이 된다면 KBS로서도 결코 나쁘지 않은 결과죠.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마치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EBS의 어떤 공적 책무와 재원 건전성 개선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발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이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켜가지고 많이 알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이것이 수신료 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적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BS 구성원들이 저는 좀 더 전사적인 노력을 물론 앞에 이 중기 목표에도 5번째에 어떤 사회적 설명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EBS 구성원들의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경주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발제에서 보셨지만 이제 EBS 재원의 공영방송의 재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원이 상업 재원이 대부분이다. 그것이 이제 큰 문제고요. 두 번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매해 어떤 만큼의 그 재원이 들어올지를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게 큰 문제고요.
저는 풀어야 될 건 사회적 과제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날 수 있는데 우리 김현 선생님은 수준료 배분율을 너무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수준료에서 조정위원회를 생각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준 박사님께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 절차 등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아마 김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아마 이어지는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준입니다.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 발제를 맡게 됐는데, 제도 개선 방안 관련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발제를 했었고, 연구도 좀 한 경험이 좀 있는데, 그렇게 과거와 달라지지 않아서 별로 그렇게 새로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통위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수신료 조정안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수신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를 해서 조금 그 기존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앞에 다들 잘 아시는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방송법상의 수신료 관련 규정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일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물론 절차가 이사회, KBS 이사회 방송이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배분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EBS 배분율도 시행 영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수신료 조정 승인안이 이번에만 한 건 아니고 과거에도 꽤 있었습니다. 2007년, 11년, 14년 이렇게 있었는데 국회로 넘어갔다가 다 결국은 결정이 안 되고 그냥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제 수신료 조정 승인안이 방통위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작년 이사회, KBS 이사회에서는 작년 6월 30일 날 의결을 했고, 그 다음에 방통위는 작년 말 12월 29일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회에 1월 6일에 제안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국회 후에 일정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위안정보 시스템의 검색을 통해 보더라도 일단 올라가는 있는데 심사 중이라고만 떠 있고, 그리고 제가 발제 맡고 제주도 내려오기 전에 그냥 국회에 대한 신분이 있는 분들한테 몇 분 일정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더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회의적으로 보는, 올해 안에는 좀 회의적이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현재 아무런 일단 국회가 넘어갔는데 그 이유는 아무런 일정이 없는 상황,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방통위가 수신료 조정 승인안을 냈는데 거기 보면 전체적인 승인안에는 방통위 의견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KBS에서 만든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결참자료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방통위 의견서를 좀 집중적으로 좀 봤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의견서는 4가지 정도로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토 배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는 KBS의 수신료 조정안을 요약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방통위의 검토 의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장에서 이제 검토 의견을 내고 있고, 마지막에 그 종합적인 의견으로 향후 방향성 등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구성으로 방통위 의견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수신료 인상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월 2,500원으로 되는 것을 3,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그 다음에 EBS의 배분율 같은 경우는 KBS하고 EBS 안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KBS 같은 경우는 5%에 아니고 EBS는 19.3%에 아닌데, 이거는 방통위에서는 어느 것이 맞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협의를 두 방송사에서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신료 의견서, 방통 의견서의 검토 관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적절성 검토를 했고, 두 방송사의 공적 책무 내용 규모, 여기에 대한 적절성과 어떤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으로 분리계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신료 금액 결정 주기라든가 국회 처리 절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의견으로는 뭐 공영방송의 혁신이 필요하다든가 그다음에 회계불제도를 도입해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종합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두 개가 뭐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적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동의할 부분을 동의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공영방송의 어떤 상업적인 형태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좀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상업적 콘텐츠 제작보다는 비상업적인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틀에서는 뭐 유연하게 보면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업적 콘텐츠가 그러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그 정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영방송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꼭 뭐 공익적이지 않다던가 뭐 지극히 상업적이라든가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고 공영방송이 됐건 상업방송이 됐건 시청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충분히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뭐 차별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조금 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EBS의 국가교육정책 지원에 대한 수신료 활용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여기 논지는 뭐냐면 EBS가 국가교육 정책을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공영방송 수신료를 국가정책을 보조하는데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물론 여기 그렇지 않다 수신료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두 가지 주장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EBS가 지금 국가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법과 EBS상 EBS 법에서도 방송사를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기능이라는 것은 EBS의 전문적인 콘텐츠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국가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BBC의 에듀케이션 채널들, 사이트들, 그 다음에 호주나 일본 NHK 이런 데도 보면 그 공영방송으로서 공영방송의 그 교육적 기능을 친구로서 인식하고 수신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좀 이 사례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EBS 같은 경우는 이 해외 채널 같은 경우는 뭐 산하 채널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EBS 경우는 독립적으로 이제 교육 채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로 운영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공영방송으로서 수행해야 할 어떤 교육적 역할이 수신료를 기반으로 자리 잡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EBS 같은 경우는 교육 보안 기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양질의 어떤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방송을 한 시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쨌든 국가교육정책 지원 때문에 수신료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조금은 EBS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 나쁜 문제고 기분 나빠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구조를 보면서 EBS가 2000년도에 공사가 되면서 교육부에서 하나씩 독립하면서 그 과정을 방통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역사적인 과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문구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약간 좀 의심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좀 비판적인 시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EBS가 이제 교육부로부터 받는 특별교본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업 시책, 국가 시책에 대해서만 쓰여지고 있고 집행할 때도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별도 계좌를 사용해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그 수신료와 충돌되거나 뭐 그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공적 재원별 여기 성격도 보면 교부 근거라든가 사용 목적도 수신료와 특별교부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EBS와 KBS의 입장 차이를 조정해야 되고 콘텐츠 중복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 지원을 그 KBS하고 EBS에서 그 수신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지금도 나타나기 때문에 방통에서도 KBS와 EBS의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두 사관의 콘텐츠 교육 교양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중복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로 KBS와 EBS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방송법상의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KBS 입장에서는 뭐 안 해도 그만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 방송법상 이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고 어쨌든 EBS도 수신료 하나의 주체로서이기 때문에 이 결정 과정에 좀 참여를 해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전공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데 아마 KBS 1이나 EBS가 다큐 교양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봤을 때 중복이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분석을 해본 결과를 도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KBS 1과 EBS의 컨텐츠 중복이라고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각 KBS나 EBS나 그 방송의 목적에 따라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근거 없이 혹은 추상적으로 중복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신료 위탁 징수 수수료에 대한 검증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앞서 박지자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의 그 위탁 수수료 비율이 EBS보다 높은 부분 이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이 수수료율도 지금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수료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지적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전문등급 선생님들도 대부분 위탁 징수 방식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만 보더라도 3년에 한 번 혹은 뭐 이렇게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한전의 위탁 수수료는 현재 뭐 이런 절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회계분리제도의 도입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통위의견서에서는 회계분리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어떤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신료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방송사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많이 찾아보더라도 KBS나 EBS 입장에서는 수신료가 그렇게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별도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을 별도로 재정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좀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 분리회계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도 보면 분리회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로 공영방송사에서 분리회계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저는 글쎄 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불가능하다고 국회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왜 불가능한지 그리고 불가능하다면 다음에는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거를 통해서 좀 동의를 구해하는 절차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수신료 전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결정 주기가 지금 법적으로도 나와 있지 않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그런 주기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의견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부분적인 그런 결정 주기를 따로 뭐 하기보다는 수신료 결정 전반에 대한 그거를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담아내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전반적인 이제 재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린 수신료위원회를 통해 이것도 방법론 중에 하나겠지만 수신료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시기라든가 주체라든가 결정 절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투명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어져서 수신료 조정을 작성 조치하고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된 것처럼 수신료 조정하는 이제 KBS 이사회에서 어쨌든 1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 그 다음에 KBS하고 EBS와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BS하고 EBS 간의 어떤 합의 기구나 뭐 이런 것들 의견 조율 문제는 현실적으로 제도상 이렇게 방송법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쳐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8번째 마지막으로는 국회에서 이제 수신료 처리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 조정안의 성격, 예산 심의 절차를 통해서 수신료 조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좀 빨리 처리를 해 줘라 하는 뉘앙스도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텔레비전 수신료 조정 승인안은 어쨌든 승인안, 이것은 승인안은 의안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안이랑 비슷하게 국회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고 심의 의결해서 결국은 가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가부를 결정 안 하고 그냥 임기 만료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없어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왜 안 되는 것인지 국회에서 그 말씀들을 해주셔야 그 안 되는 지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실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임기만료로 쓱 해결해 버리니까 더 이상 앞으로 진전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이번에는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좀 밝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서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수준적 결정 주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인 결정 주체가 당사자인 KBS이기 때문에 객관성에도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보기에도 신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조로 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신료 배분 규모나 절차에 있어서도 EBS가 전혀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의견서에는 EBS 방송의견서에는 EBS 의견 검토한 챕터도 있긴 하지만 지금 제도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계속 공영방송이고 어쨌든 수신료 사양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EBS 견해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신료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신료 인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자절되고 있는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수신료 인상 논의가 결국은 정쟁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좀 독립적인 기구에서 객관적으로 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수신료위원회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 수신료 제도의 어떤 실효성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신료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논의는 비단 이게 새로운 논의가 아니라 바로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그동안 그만큼 이제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변하는 환경에서 지금 이제 뭐 OTT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글로벌 미디어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반적인 방송을 좀 고려해서 수신료 인상을 책정하고 그 기준도 마련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신료위원회가 생겨서 그 기능도 같이 좀 수행하는 그런 측면에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역할들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차에 관해서 6분씩 해주시는데 6분을 다 쓰라는 얘기가 덜 써주면 덜 써도 더 많은 논의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여기 순서에 나와 있듯이 심영구 선생님도 먼저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심영섭입니다. 그 코로나19 환경에서 교육방송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대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인성 교육과 그 지식 교육과 같이 가는 건데, 이게 이제 비대면 환경이 가다 보니까 점점 교육적 격차가 더 많아지고, 또 그래서 어찌됐든 보완적 역할을 넘어서 어쨌든 주 역할까지 맡게 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면 BBC의 CBBC라든지 이런 방송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취학 아동까지 포함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교육방송을 하는 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BBC도 그렇고 독일의 AR도 그렇고 사실은 설치법 자체는 없어요. 그 교육방송 자체는 본래 공영방송이 운영하는 부가 채널 정도로 그러니까 그 운영이 되는데 어떤 면에서 유일하게 그 설치법이 만들어진 게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도 SVT라는 공영방송이 있고 UR이라는 이제 별도의 교육방송이 있어서 설치법이 있고 그 설치법 내에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사실 이런 법이 있다라면 그 EBS 설치법이 그 정도의 수준까지 간다라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재원 조정이나 이런 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방송법의 구조는 제 64조도 그렇고 56조도 그렇고 다 KBS의 수신료죠. KBS 수신료고 그 수신료 중에서 KBS가 선의를 가지고 몇 퍼센트를 EBS 줄 것인가를 3%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규정이 이제 예전 방송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그 최저 가능한 상태에서 현재에서는 사실 조정은 그 어려운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만들자, 혹은 수신료위원회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장벽들이 있죠. 가장 먼저 이 국회가 심의 의결 과정을 지금처럼 계속해서 행사한다라면 수신료 산정위원회는 아무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국회에서 매번 발목 잡아놓고 또 지금처럼 사실은 이슈 하나가 거의 블랙홀이 돼가지고 모든 걸 빨아들이는. 근데 이게 그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그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회가 발목을 잡는 형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형태라면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료 산정위원회도 뭐가 됐든 만들게 된다라면 독립적으로 그 산정 검증하고 제안했을 때 그게 특별한 사안이 없다라면 비동의 요건을 아주 명확하게 정해서 국회에서 동의하는 과정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수신료 산정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EBS의 비율은 지금 희망사항처럼 19.3%까지 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총합을 가지고 결국은 결정할 거예요. 수준료 산정위원회도. 근데 총합을 통해서 결정한다라면 지금 재원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재원 가지고는 그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공영방송 재원 수요 산정위원회 정도의 그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신료만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공영방송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위원회가 필요하고 여기서 수신료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방송발전기금으로 되어 있는 이게 좀 더 그 납부 대상을 확대한 형태로 미디어 발전기금 정도가 되어야 되고 거기서 공적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먼저 산정하고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교체 보조도 같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원에 대한 것들을 산정하고 그에 대한 그 고려가 있는 상태에서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신료 모델은 사실 지속 가능성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법 제64조에 따라서 시행령 제39조에 예외 대상을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이동형 수신기는 다 예외거든요. 안 내도 돼요. 그럼 저희 집처럼 실질적으로 그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볼 경우는 수신이 안 내도 되는 거죠. 사실 TV가 없으니까 수상기가. 이런 예외가 그 규칙을 이미 잡아먹는 예외가 그 어떤 면에서 그 납부 대상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 점점 발생할 거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갈수록. 그럼 현재 시행령 39조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시행령 39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내야 될 대상은 1가구 1대 정도인데 그것도 수신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TV를 수신할 수 있는. 나머지는 다 예외로 해놓고 그 빼줄 대상만 만들어놨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바뀌지 않는 한은 사실상은 그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신료라는 재원이 과연 장기적으로 가능한 재원인가 이게 유지 가능한가 하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금 모델을 가든 어떻게 됐든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그 변화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공영방송 전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위원회가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혹시 나오면 모두 50개 주시겠습니다. 주리안 교수님. 네, 한동대학교 조지현입니다. 방금 심영섭 선생님께서 이제 뭐 중요한 포인트들 많이 짚어주셨는데, 저도 이제 2020년에 이제 EBS 관련 세미나 발표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내부 사정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고, 또 공교롭게 다음 주에 또 이제 그 언론학회랑 EBS 세미나 하는데 또 발표를 맡아서 머릿속에 지금 온통 EBS만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EBS의 위상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이들을 또 교육하고 있는 많은 가정의 학부모들께서는 더더욱 그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그 공영 방송에서의 교육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사실상 이제 그 BBC 같은 경우는 이게 서브 채널인 CBBC나 CBBS 같은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이제 교육적 역할을 굉장히 많이 분담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KBS의 교육적인, 물론 이제 뭐 성인 교육이나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그 교육이라는 게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그 미취학 아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EBS의 역할이기 때문에, EBS가 이제 어쨌거나 한국 사회에서 이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것, 교육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저는 굉장히 선전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교육의 정상화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EBS라고 하는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수고하고 또 많은 이 교육 공백을 메꿔왔던 이 방송이 자칫 그 토사구팽, 이 사냥이 끝났으니 이제 개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내쳐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진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저는 뭐 다른 선생님들께서 또 다른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국의 네린 도리스 문화부 장관이 이제 수신료 폐지에 대한 폭탄 선언을 했고, 과연 이제 수신료 모델이 장기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모델이겠느냐라는 문제 제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의 상황과 영국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 내부에서도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평가가 훨씬 지배적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신료 외에 다른 모델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요, 저는 그 현실적인 수신료의 배분 문제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2020년 가구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국내에서 이제 62만 5천 원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간 2.3배 증가하는 동안 이 EBS가 KBS로부터 받은 이 교육 방송의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쥐꼬리 많은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월 평균 사교육비 이 가구당 62만 5천 원, 1%만 하더라도 6,200원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정도도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라는 어떤 뭔가 사회 캠페인적인 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 EBS가. 더불어서 KBS도 이와 함께 이 수신료 상승, 수신료 인상에 대한 이 논의를 국민들에게 설득함에 있어서 공론을 좀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EBS와 함께 좀 이 혁신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수신료의 최소 15%는 EBS로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모델들을 다 이제 종합해봤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그 KBS 수신료 현실화 부분에 대한 설득에 있어서 향후 상승분의 약 25%는, 그러니까 4분의 1은 EBS로 할당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 교육계 문제를 EBS가 담당하고 있고 우리 KBS도 함께 이걸 분담하겠다. 그래서 상승분의 25% 이상은 우리가 EBS에 할당하겠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 복지를 부담하는 것이 이제 EBS의 설립 목적이기도 한데요. 이런 어떤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러한 EBS의 수신료 현실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고, 여전히 가성비가 높습니다. 공영방송이. 많은 사람들이 뭐 넷플릭스, 뭐 아마존 프라임, 그 다음에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OTT 서비스 채널 뭐 볼 것도 많고 이런저런 얘기하지만요.
1년만 딱 구독해보면요, 볼 것들 뻔해집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그 최근에 나온 BBC 관련 뭐 공범의 요소화 같은 것들만 봐도 가성비를 따져도 여전히 공영방송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들을 지혜롭게 잘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뭐 EBS와 KBS가 좀 마음을 합해서 좀 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덕 교수님. 이사장님 계신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아, 네. KBS 제주입니까? 아니면 제주 KBS입니까? 저기 제주에 있는 KBS를 명칭을 할 때 KBS 제주로 부르는지 혹시 제주 KBS를 부르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주 KBS로 부르지 않나요? KBS 제주로 부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 좀 드리는 이유는 아마 저한테 지금 토론을 주신 게 아마 지역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달라는 주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제 토론의 주제를 지역 대학, 지역 EBS 이렇게 좀 잡고 토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발표하신 두 분의 공적 책무 재정 건전수보는 뭐 100% 공감하고요. 공조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조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거기서 좀 비껴서서 지금 수십 년 논쟁을 좀 살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시청자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산자 중심의 복지 논쟁으로 좀 여전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KBS든 EBS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용자 복지 논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이 좀 저는 약하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 지금 수신 논쟁은 정치 논쟁, 정파 논쟁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교육 논쟁으로 좀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KBS나 EBS나 공이 실패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막 더하기 빼기 해봐야 진전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생산자 중심의 복지 논쟁이라든가 정파 논쟁은 국민들이 동의해주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률 못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본질은. 그래서 이제 지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주에 있다 보니까 EBS 지역국 아니면 뭐 명칭이 좀 그렇다 그러면 제주 EBS 창작교육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EBS가 그 공적 재원을 늘릴 수 있는 실제적인 가시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제 어떤 EBS의 기능 강화라든가 이렇게 방위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실 EBS 교육은 지금 뭐 거의 채널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 EBS 이렇게 있다 그러면 채널 교육과 현장 교육이 좀 결합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공교육이라든가 사교육 시스템에서 소외받고 있는 지역에서 EBS가 이제 하나의 교육 생산 창작의 거점이 되는 그런 쪽으로 좀 논의를 확장시키는 게 실제 우리가 국민들한테 수십 년 이상에 대한 EBS 보게 된 확장의 명분들이 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역 EBS 혹은 EBS 제주 창작교육센터 이 정도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으면 우리 지금 최수경 교수님 박사님이 우리 집회도 총무이사입니다. 여기 국회를 준비하시라고 정신 없으신 분인데 저희들에게 이 중요한 주제로 70분밖에 안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4분만 하십시오. 예, 최세경입니다. 원래 기획자는 이런 토론을 하면 안 되는데요. 뭐 저희가 후원사인 EBS는 빚진 게 있어가지고 제가 꼭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또 이 주제가 말하기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주제예요. 앞에 있는 저기 최선욱 실장처럼 KBS가 바라보기도 하고 방통위 또 사무관 분들 와셔서 보고 있고 해서 이게 말하기가 되게 껄끄러운 주제잖아요. 그래서 참 피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두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EBS 입장에서는 그 개념 자체가 공영방송 수신료라고 하지 않는 KBS 수신료라고 하는 이 상황이 불편하겠죠. 기본적으로 출발이. 두 번째, 저는 공영방송 주의자고 공영방송이 KBS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공영방송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KBS가 그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이 말의 의미는 공영방송의 각각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고 어떤 공영방송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 부여할 것인가의 논의가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러면 EBS 수신료 배분을 할 때 그 배분이 적정하고 그 비중이 적정한가는 전체 공영방송에서 EBS의 역할과 그 위상, 책무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그에 적합한가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KBS도 좀 배려해줘야 할 부분이고,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들 속에서 EBS 수신료를 논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마디 드리면, 자 그러면 이 수신료 정책, 수신료 정책을 포함해서 방송 정책을 하는 정책의 권한자는 방통위잖아요.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게 그걸 KBS 수신료 제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영방 수신료 제도라는 틀 속에서 다시 수신료 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정책의 입안자로서, 정치가 어떤 주체로서 나서야 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수신료는 KBS가 조정했는데 검토와 의견이라고 해서 제3자 평가자처럼 지금 있는 게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면 이 문제를 풀어야죠. 그 이름이 계속 KBS 수신료라고 한다라면 그 안에서 이름은 유지하더라도 EBS가 어떻게 관여하고 EBS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방통위가 풀어줘야겠죠. 아니면 정말로 공영방송 수신료라는 큰 틀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방통위가 이름을 바꿔서 전체 주체를 KBS에서 놓을 게 아니라 다른 전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몇 번, 3번, 4번 할 때마다 이게 통과되지 않고 남는 게 너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 이상 이런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제는 다 알고 있고 해결해야 하는 건 재원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이제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작동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의 주체가 좀 나서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토론은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6분 남았는데요. 혹시 그 프로에서 질문이나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제가 간추려서 좀 말씀드릴까요? 네, 부장님은 저 관계자시기 때문에 1분만 쓰시면 예. 그 심양석 선생님께서 현실을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KBS와 EBS가 협동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고 제안을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북유럽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TV 수상기에서 시청하는 것보다 OTT로 보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 생태계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 제도는 석기 시대에 그대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유럽은 복지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미디어 복지 차원에서 가령 연봉 2억 받는 사람과 연봉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똑같이 2,500원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복지 차원에서 이거를 미디어 복지세로 규정을 해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과연 이 수신료 제도가 지속 가능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파성에 얽혀 있어서 지금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수신료 제도를 저는 여기 계신 연구자들과 학자들과 또 이 지역에 계시는 이런 모든 분들이 합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고민하고 솔루션을 내놔야 될 시기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완전히 지금 쳇바퀴를 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현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저도 절감을 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세워놨어요. 어떻게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이거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에게 주어진 책무는 하겠는데 국회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세경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주체가 확실히 서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여기 계신 선생님 비롯해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해법을 내놓으시면은 그걸 받아 안을 수는 있어요. 방통이나 국회가. 근데 모두가 다 지금 적발성에 붙들려서 특히 K 경우에는
보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걸 헤쳐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뭐 벤치마킹 한다면 독일에 있는 KEF 방송규정 수요 산정 검증위원회 이런 걸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법을 제시해 주셔야 이 묶여있는 상태가 풀린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워낙에 막 절박하셔가지고. 저 천만 30만. EBS 관계자시죠? 네. 지금 이 세션이 마치 그 EBS 홍보장이 된 것 같은 사실 좀 학회원으로 약간 불편합니다. 좀 객관적으로 나중에 따로 하십시오. 여기에 다른 어떤 논의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EBS의 수신료가 너무 부족하다. 저도 동의하는 거고 뭐 누구 다 동의하는 거고요. 또 아까 재원이 불안정하다 다 동의하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그 학자들의 얘기 들었는데 대부분 이제 EBS가 이제 함께 공유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KBS에 마침 보니까 KBS 기획조정실장이며 방송학회 대원이신 최선옥 박사가 와 계신데 KBS 입장을 나중에 설파하실 때 다른 세션에 하시고 여기 말씀하신 거죠. 이런 이슈는 좀 다시 검토해보자는 1분만 기회 드릴 테니까 1분만 말씀하세요. 네. 일단 공영방송 여기 선생님들 중에 얘기하신 분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소관 책임이 명확하게 법률에 있지 않는 한 사실 공영방송이라고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KBS에서도 지금 44조, 방송법 44조에 있는 공권 책임이 굉장히 모호하고 잘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한국교육방송사법에 어떤 책임이 부여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같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던지 그게 정해져야 사실 수신료 선정을 하든 뭐를 하든 왜냐면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그거에 필요한 재원이 정리가 될 텐데 지금은 KBS도 마찬가지고 EBS도 마찬가지고 기대는 많은데 뭘 해야 된다라는 제도적 기준 자체가 지금 부재하거나 미비한 상황에서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들만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절하게 추상적으로. 네, 우리 동미선 박사, EBS 조직원이 아니라 우리 방송 학회원으로서 학자로서의 위원. 선생님 이렇게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동주 소장님 발제하신 발제물 17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EBS법, 방송법, 또 BBC 스포츠단이 부여되어 있는 공적 책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각각의 공영방송사가 어떻게 공적 책무를 구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지금의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모든 국민들이 이런 공영방송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공영방송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환기적으로 좀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신료는 사실 방송법에 굉장히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런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면 내는 이런 부담금이고요. 그런데 2000년도 통합방송법이 마련되면서 이제 수신료를 사용하는 기존에는 이제 공영방송사가 KBS라는 것이 하나였다면 이제 2000년도에는 EBS라고 하는 교육방송공사가 교육부로부터 독립이 되면서 수신료의 또 하나를 사용하는 공영방송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과거에 이런 법체계가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사회적으로 또 이런 학기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영방송 이런 건 BBC 얘기하고 저희가 독일의 ARD 제도 얘기하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KBS, EBS가 당당하게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공공성을 이끌어가는 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더 큰 논의의 자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이고요. 지금 맥락적으로 지금 우리가 큰 공영방송의 역할이 무엇이고 왜 그런지에 대한 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방송법에 그게 부족하니까 이런 싸움이 사실 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럼 발제자분께서 이제 다 주셨으니까 20초씩 말씀하시죠. 마이크를 드려야. 예. 심영섭 주전생 말씀하신
것 중에 과연 우리가 이 수신료 모델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 저도 정말 동감하고 그런 점에서 KBS하고 EBS가 과연 이 조직을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느냐 각 조직 상에서 물론 저는 이제 KBS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 조직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낙진 선생님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도 인스피레이션이 많이 오는데 정말 이게 교육 논쟁으로 수요자 중심의 논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 그 다음에 최세경 선생님 말씀 중에는 참 그 부분이 제가 공감이 되는데 정말 방통위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방통위에 별로 기대가 없다는 거. 제 생각 뭐냐면 지금 여기 수신료 그 조정위원회에서 나누를 하셨지만 뭐 EBS가 공영방송 특별한 공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 보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그냥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여자 막 섞으라는 생각이 들죠. EBS 교육이라는 건 공영방송의 기초 중의 기초고 목적이에요. 우리 한국의 공영방송이 특별하게 EBS의 교육의 기능을 따랐던 것을 더 강조하고 있을 뿐인데 마치 교육권 공영방송이 아닌 것처럼 막 쓰는 이런 정보 문서가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기대가 별로 안 돼요. 좀 다른 말씀 드리면 이제 많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뭐 재원 수요도 좋고 그다음에 공영방송의 역할이 뭐냐 이것도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르는 수신료가 얼마나 배분되고 뭐 이게 필요하냐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뭘지 저는 좀 고민을 해보면 그거 하다 보면 또 몇십 년 그냥 훌쩍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게 일단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뭐 여론화 작업을 통해서도 가부간의 결정을 거기서 받아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거기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늦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 공유하는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안 나온 얘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공영방송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사회자가 아니라 뭐 발제나 토론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 지금 패러다임이 EBS가 수신료를 KBS 수신료를 우리가 얼마나 나누자라는 그 패러다임이 과연 단순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20년간 했는데 못했잖아. 왜? KBS의 그 소위 말하는 정파적인 그 이슈 때문에 KBS 수신료가 제대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프레임에 EBS가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EBS의 수신료 결정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결정돼 있었다면 EBS의 사회적 평가나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금 결정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구 패러다임, 아까 주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수신료 제도 자체가 지금 의미하고 있는 그 패러다임이 EBS도 아직도 그 패러다임 속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조금 더 전향적인 방식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저의 사회자로서가 아니라 공영방송을 공부하는 학자로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이슈 EBS 지원 문제 잘 논의했고요. 후원해주신 그 EBS 측에 감사드리고 특히 이슈 이사님과 직접 내려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방송학회